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윤수영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인근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현재까지도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곽승환 기자, 산불 진화 작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뒤로 보이는 것처럼 현재 소방과 산림당국은 산불이 더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곳곳에 여전히 시뻘건 불길이 진행되는 상황인데 소방당국은 주불 진화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인근 수락산에서 불이 시작된 건 새벽 2시 30분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수락산 중턱에 있는 사찰에서 시작된 불이 주변 산림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진화 차량 29대와 진화 인력 150여 명을 긴급 투입해 소방당국과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산불은 건조한 바람을 타고 인근 지역으로 금세 번져나갔습니다. 이 불로 인해 현재까지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이곳 수락산이 있는 서울 동부권을 비롯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노원구청은 주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 알렸습니다. 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산림청은 산불 위기 경보를 주 2로 상향하고 전국에 산불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수락산 화재 현장에서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무려 축구장 5개 넓이의 억새밭이 잿더미가 됐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자민 기자, 남성이 언제 어떻게 검거된 건가요? 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에 불을 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힌 건 어제 저녁 6시 30분쯤입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해당 남성이 물억새 군락지 주변을 서성이는 장면과 그가 지나간 뒤 불이 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의 신원을 특정했습니다. 이후 동선을 추적해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남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울산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 화재는 그제 오후 7시 30분쯤 대여섯 곳에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불길은 1시간 만에 잡혔고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축구장 5개 면적의 억새밭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화재 당시 연기가 수직으로 올라갈 만큼 바람이 약했고 불꽃이 군락지 곳곳에서 동시에 시작돼 방화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억새밭 아래에는 고압 가스관과 송유관이 지나고 있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었습니다. 태화강 물억새 군락지는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로 겨울에는 철새 수만 마리가 오가며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에선 캠핑용 버너 등이 수거됐는데 경찰은 검거한 남성을 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로 숨진 이해찬 전 총리 시신이 오늘 밤 서울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에 민주주의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추모했고 여야도 한 목소리로 애도를 표했습니다. 정은하 기자입니다. 민주평통 수석 부의장을 맡았던 이해찬 전 총리가 어제 베트남 출장 중 현지 시각 오후 2시 48분 향년 73세로 별세했습니다. 22일 업무를 위해 베트남을 찾은 이 전 총리는 호흡이 약해지는 증상이 나타나 현지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결국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 전 총리 시신은 오늘 밤 베트남을 떠나 내일 오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전 총리 별세 소식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에 큰 스승을 잃었다며 추모했습니다. 여야도 한 목소리로 애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장례 기간을 애도의 시간으로 정하고 민주주의의 산 증인인 고인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인이 재하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전 총리는 13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7선 의원을 지냈고 노무현 정부에선 국무총리를 역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당대표를 지냈습니다. 의회 권력까지 뺏겨버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국민들은 거의 숨을 못 쉴 정도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 전 총리는 이 대통령 멘토 역할을 하는 등 여권에서 핵심 전략가로 통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반대에도 당사자 소명을 듣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는데 지난주 청문회 이후에도 여론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한 듯합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28일 만에 철회했습니다. 청와대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국민 평가를 살펴봤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지명을 철회한 건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해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이틀 만에 철회를 결정했는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26일 국회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지켜본 뒤 판단하려 했으나 이 대통령이 빨리 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했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임명을 반대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경우 임명 강행 의지로 잘못 비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잦은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방식을 택한 데 대해선 보수 인사를 모셔온 이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결정적 낙마 사유에 대해선 구체적 설명을 하진 않았습니다. 청와대는 통합 인선을 위한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거라고 설명했지만 현재 여권과 야당 관계 등을 고려하면 당장은 추가 등용이 어려울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주원입니다. 이 후보자의 지명에는 통합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지명 직후부터 이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보좌질 갑질 논란과 소위 로또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 등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걸로 보입니다. 이어서 장윤정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말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이해훈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대통합과 탕평을 강조한 인사였습니다. 통합이라는 부분하고 실용인사라는 두 축이 있었습니다. 이런 어떤 인사 원칙을 이번에도 지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명 직후 과거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던 보좌진을 상대로 한 막말 녹취가 공개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습니다. 그냥 들어간 건 아니고.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른바 로또 아파트의 분양을 신청하며 결혼식까지 올린 장남을 세대원으로 포함시킨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론은 빠르게 악화됐습니다. 배우자의 영종도 땅 투기 의혹과 자녀의 대학 병역 특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여당도 사실상 부정적 기류로 돌아섰습니다. 미혼으로 처리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당첨됐다면 미안하다, 사죄한다, 의도한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국민이 납득할까 말까인데. 의원님, 그때는 정말 혼인은 깨어졌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우자와 자녀들이 높은 금리의 대부업 회사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묵인 또는 방관했다는 걸 보이는데 작은 정당의 당대표는 잘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 가족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제가 몰랐습니다. 지명 철회로 이 대통령의 첫 통합 인선은 실패로 귀결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의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왔습니다. 한 기자, 이번 주 일정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해찬 전 총리가 별세하면서 민주당 일정 일부 조정됐습니다. 애초 예정됐던 제주도 현장 최고위 오늘 취소하고요. 서울에서 열립니다. 이 전 총리 관련해서 당 차원의 대응을 논의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필수 당무적인 것 빼고는 애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시신은 오늘 밤 운구될 예정인데 내일
아침에 가서 내일 새벽에 이해찬 전 총리 시신 직접 이제 당 지도부가 맞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일에는 본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민생 법안부터 처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일정도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아직 단식 후에 회복 중인데요. 복귀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이르면 29일 최고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 주말 사이에 진보 진영 좌장으로 불리는 이해찬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비보 소식에 이 정치권도 침통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해찬 전 총리 스스로를 전면에 내세우기보다는 여권 내에서 전략통이자 선거 전문가로 꼽혔습니다. 정권을 설계하는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실제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4번의 민주당 정부 탄생의 핵심 역할을 하면서 킹메이커다 이런 별명도 생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당대표를 맡아서 20년 집권 플랜을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한 20년 정도의 연속해서 집권하는 그런 집권 계획을 잘 만들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탄생을 시켰고 작년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몇 사람을 더 시켜야 되겠습니까? 한 10번은 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탄생을 고인의 마지막 정치적 프로젝트로 평가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성남시장 시절에 당내 비주류였던 이재명 대통령 이때부터 고인을 정치적 멘토로 모셨다고 합니다. 실제로 친문계가 해경군 김씨 사건 등을 문제 삼을 때 당시 대표 후보였던 고인 당의 소중한 자산이다 이렇게 이 대통령을 엄호하기도 했고요. 2021년에 대선 경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이후 이른바 이해찬계 의원들이 이 대통령을 전면에 나서서 지지하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표 당시 단식 국면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힘을 실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제 파시즘으로 가는 거예요. 이미 그 단계가 된 거고. 네, 이 장례 기간이나 이 형식은 좀 정해졌습니까? 아직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평통 유족들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회 각계 대표가 장의위원회를 구성해 치르는 방식인 사회장 검토되고 있고요. 이외에도 민주평통 기관장으로 치러질 가능성 아니면 국가장이나 국회장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국가장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긴 합니다. 이 전 총리의 장례 기간이 민주당의 애도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정청래 대표를 향했던 당내 물밑 갈등, 이것도 어느 정도 가라앉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당 안팎에서는 쉽지 않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 정 대표의 기습 합당 제안 방식을 두고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오늘 총회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23일에도 정 대표를 향해서 합당 논의를 중단하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었고요. 1인 1표에 이어서 이번에 혁신당 합당까지 당의 운명을 가를 사안인데도 정 대표가 선통보, 먼저 통보하고 당원들에게 물어보는 게 정 대표가 말하는 당원 주권주의 맞냐 이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이 정 대표의 공약이었던 1인 1표, 대표 연임용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지지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번엔 투표 기간을 좀 늘려서 진행하긴 했습니다. 사흘간 진행이 됐는데요. 투표율은 10%대에서 30%로 크게 올랐고 1인 1표제 관련해서 당원 여론조사 또다시 80% 넘게 찬성이 나왔습니다. 이후 정 대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같은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자신감을 회복한 모습입니다. 한 초선 의원에게 물어봤더니 어제까지도 정 대표가 제주에서 지지자 모임을 만난 건 이 흐름의 연장선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이 장동혁 대표 이번 주에도 복귀를 하는 건가요? 네, 이르면 이번 주에 복귀를 하는데 복귀 후에 가장 큰 숙제가 한동훈 전 대표 징계 문제입니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제명 철회 집회 등을 통해서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습니다. 장 대표가 복귀해서 윤리위의 제명 결정을 유지할 경우에는 당내 갈등 다시 커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단식으로 얻은 보수 결집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또 장 대표가 연초에 계엄 사과를 기점으로 쇄신과 중도 확장을 구상했던 만큼 시간적 여유도 지금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방 전략 발표 직후 이를 주도한 걸로 알려진 콜비 국방 차관이 어제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했습니다.
앞서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한국군에게 돌린 미국의 국방차관 방문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이 오산 기지를 통해 입국했습니다. 2박 3일 방한 기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만날 예정입니다. 방한 직전 공개된 미국의 새 국방전략 보고서엔 한국은 북한 억제의 주된 책임을 맡을 능력이 있다며 이는 주한미군의 태세를 바꾸려는 미국의 이익에도 맞다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달라진 미국의 입장을 설명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콜비 차관은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대중국 억제 책임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As kind of the steel in the spine of that coalition. That's like Japan, effectively Taiwan in my view, South Korea, Philippines, Australia. That's that front line. 미국이 대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해 주한미군 역할 조정까지 검토하는 상황인 만큼 재래식 무기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미를 재차 강조한 걸로 해석됩니다. 동맹국의 기대치를 낮추면서 동맹 스스로가 1차 책임을 져야 된다면 명백히 받아들이게 하면 중국과 거래할 공간이 생긴다는 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세계 5위 군사력을 가진 대한민국이 스스로 방어하지 못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권 전환 논의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휩싸인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청와대 브리핑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숙고와 고심 끝에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주권정부의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통합 인사를 통해 대통합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숙고와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걸 낙마 사유로 밝혔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틀 만에 지명 철회를 한 건데 상당히 신속한 결단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미 그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아마 지명 철회 내지 자진 사퇴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까지 비상식적으로 끌고 온 거죠. 뭐 끌고 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그 해명처럼 청문회에서 해명의 자리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라는 취지도 있겠지만 이해운 후보자의 논란 때문에 사실 그 상당한 이슈가 묻힌 것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하나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장에서 있었던 국내심 의원들 간의 공방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묘한 파장을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런 인사검증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그 이슈 관여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식적인 결정이 비상식적인 시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성 대변인님, 지금 윤 위원장님이 이게 아무래도 이해운 후보자를 여권에 대한 악재를 덮기 위해서 놔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의견이신지 궁금하고요. 이 지명 철회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 반응이 어떻습니까? 일단 우리가 인사청문회 때도 보셨겠지만 여당 의원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강하게 질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보통 여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그래도 후보자에 대한 뭐 보호나 좀 그래도 명분을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던 게 지금까지의 관례였는데 네. 이런 것들을 깨고 도덕성 검증을 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부적격 보고서 채택까지 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대통령이 부담을 덜어주지 않겠느냐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빠르게 좀 결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의 부담도 좀 덜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국회 입장에서는 그래도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부적격 보고서를 내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결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국회로서는 좀 부담을 덜었다라는 지금 분위기가 있습니다. 네.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세 번째 장관 후보자 낙마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문제는 있죠.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세 번째 낙마인데 그 두 번이 지명 철회예요. 그러니까 지명 철회라는 것은 어쨌든 형식적으로 보면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맞지 않았다라는 것을 뒤늦게 인정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대통령 인사 기준에 맞지 않은 검증을 한 부분은 되돌아봐야 되는 부분이 있죠. 특히나 이혜훈 후보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이거는 검증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보면 예컨대 좀 특정 아파트, 아주 초고가 아파트의 부정 청약 의혹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서류상만 보더라도 걸러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주민등록 초본을 본다거나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몇 가지 떼어보면 이 사람의 실거주지가 어디였는지는 분명히 나오거든요. 국토부도 그렇게 조사합니다. 그러면 검증기관에서 그렇게 요구해가지고 분명히 걸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걸러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강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우리가 그 국민 그 보수정당 계열에 있었던 이혜훈 후보자에 대한 갑질 논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지만 강선 의원은 그럼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강선 의원의 경우에는 현 민주당에서 2번 공천을 받았잖아요. 그럼 분명히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알았던 그 갑질 논란에 대해서 왜 그걸 검증을 못했느냐? 이 부분은 청와대가 좀 인사검증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근데 성 대변인님, 네. 방금 윤부인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동산 의혹 이거 검증에 실패한 건 진짜 청와대 인사 검증이 실패한 거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일단 부동산 관련해서는 지금 서류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후보자가 이런 편법이나 이런 그 사각지대를 좀 악용한 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류만으로는 잡아내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연속된 낙마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릴 만한 개선 사항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저희 민주당에서는 계속 주장하는 게 국민의힘 인사검증 시스템도 돌아봐라. 지금 자꾸 장관의 검증과 국회의원의 검증은 다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은 사실상 그러면은 앞으로도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 공천을 할 때는 본인들이 말했던 4대 영린, 뭐 부동산, 입시, 병역, 갑질 이 의혹을 못 잡아낸다고 자백한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회의원 검증 때는 서류가 적게 제출하기 때문에 이건 모른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이혜훈 후보자 같은 갑질 의혹이나 아니면 부동산 부정청약이나 이런 의혹 있는 사람들 검증 못 할 겁니까? 장관에서도 검증해야 되지만 국회의원 공천 때도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희도 청와대도 아마도 뭔가 이 검증 시스템을 점검할 테니 그 국민의힘에서도 왜 이런 사람을 20년 동안 공천을 해줬는지에 대한 반성과 개선을 해야 될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우여곡절 끝에 이혜훈 후보자 청문회가 열렸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충분히 해소되진 못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청문회 장면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장남은 결혼을 했고 결혼신고를 하지 않았고 청약을 위해서 사실은 주택법 위반입니다. 이거 한번 해명해 주세요. 혼례를 올리고 곧바로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상황이라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왜 굳이 관계가 파탄난 며느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거죠? 누구도 국위 선양했다고 인정할 수 없는 시아버지의 훈장을 가지고 이 전형에 이렇게 입학을 지원할 수 있었을까요? 일반 국민들은 훈장받은 할아버지가 있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이 전형을 낼 생각을 전혀 못했거든요. 공적을 인정받아서 청조군조 훈장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격 요건은 됐고 여러 의혹 중에서도 결혼한 장남이 위장 미혼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부정 청약했다는 의혹이 낙마 결정타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자, 윤 위원장님, 이 결혼식 이후에 부부관계가 나빠져서 혼인신고를 못했다. 이 해명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부관계 나빠진 것 때문에 혼인신고를 못했다라는 부분은 선뜻 납득이 안 돼요. 이미 신혼집은 혼인 2주 전에 마련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경과를 보면 부부관계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나빴다고 볼 만한 정황적 증거는 없고 오히려 그 후에 국토부의 그 전수조사 이후에 발표가 나자마자 또 혼인신고가 들어갔죠. 6개월 후에.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청약 가점을 위한 위장 미혼이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혜훈 후보자가 만약에 저 말이 맞다 그러면 그 실제 이혜훈 후보자 측에 같이 살았다라는 입증 자료를 내야 되는데 또 안 내고 계시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국토부에서 조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그 생활 근거지가 거기였다는 것을 내라. 그러면 자동차 출입 뭐 관련 기록 안 내고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그 띄워줍니다. 어디서 투약했고 어디서 진료받았는지. 그것이 만약에 반포동에서 했으면 인정. 근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이혜훈 후보자가 오해받은 그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은 검증당에서 분명히 걸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보자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고 후보자한테 추가 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상만 보더라도 누구나 다 국토부도 서류상만 보고 이걸 다 걸러냅니다. 근데 왜 이걸 청와대에서는 이 서류상 보고 걸러낼 수 없었느냐에 대한 기본적인 인사 시스템의 구멍, 이 부분은
앞으로 인사를 위해서도 보완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현 후보자가 그간에 보수정당에서 5번 공천받은 거 이거 분명히 저희 공천 시스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이 원 펜타스 아파트의 경우에는 2024년도 7월에 그 공모 신청한 거예요. 그 당시에 공천은 관련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기존 의혹 외에도 청문회에서 장남의 연세대 특례 입학 문제가 새롭게 제기가 됐습니다. 사회 기여자 전형 중에 국위 선양자 부문에 지원을 해서 합격을 했는데 이 후보자는 할아버지가 훈장을 받은 게 지원 자격 요건이 됐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게 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국위 선양자 전형이라는 게 국민에게 낯선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당시 그 학교에서 운영을 할 때 그래서 이걸 혜택을 받은 사람이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의 손자도 비슷한 전형으로 학교에 입학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근데 또 이런 사회적 얘기가 있다 보니 사회적 비판이 있다 보니 또 제대로 운영하다가 다시 지금은 운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차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국가보훈처에서 국위 선양자 혹은 그의 자녀 혹은 손자가 이 교육 지원 대상자인지를 인정해주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럼 학교에서는 그 서류가 받아지면은 지원 자격을 충족했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는 이게 훈장을 받은 게 교육 지원 대상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가기관에서 발급을 해주는 서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뭔가 지적을 하려면 국가보훈처나 국가보훈부 시스템에 대해서 아니 이게 기준이 이렇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통과했냐고 그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 것이지 학교 차원에서 뭔가 있었다. 뭐 아버지가 거기에 뭐 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파고드는 거는 전 부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후보자의 부정 청약과 보좌질 갑질 의혹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후보자가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한 거 이것도 앞으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아마 수사와 특히나 이제 그 아파트 부장 청약이 무효로 되지 않기 위한 포석이다 이렇게 보는데 네. 일단 수사받을 게 꽤 많습니다.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과 뭐 강요 이걸로 아마 입건돼서 수사받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부정 청약 문제는 저건 주택법 위반은 아니에요.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형사법 조항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이 있어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그러니까 당첨 업무를 방해한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본인이 그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배우자의 지분을 35%를 증여받았잖아요. 그 위에 실제 원래 돈 그러니까 계약금만 낸 것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받은 것인데 이걸 세금 신고 안 했다 그러면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상당히 7가지 이상으로 수사받을 가능성이 커져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처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낙마하면서 이 기획예산처 출범부터 순탄치 않은 상황입니다. 국정 운영에 차질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기획예산처가 뭐 갑자기 이렇게 생겨난 부처가 아니고요. 기재부에서 이 기능이 분리된 거기 때문에 기존의 기재부 공무원들을 비롯한 인력들이 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에 이 부처를 이끌 수장을 빠르게 보완하고 뽑아야 되는 문제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에서도 이혜원 후보자의 다음 누구를 지명해서 빠르게 이런 그 기획예산처 새로 출범하는 단체인 만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일하던 공무원들은 있습니다만 새롭게 이끌어갈 수장이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임명되어서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웠던 통합 인선 기조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윤 위원장님, 진짜 통합 인선이 이루어지려면 청와대가 야당에 좀 어떻게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통합 인선이 되려면 사실은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를 대통령께서 지명하는 형식이 맞는 거죠. 네. 물론 야당이 추천하는 인사가 뭐 번번이 다 대통령께 받아들일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야당 대표와 영수회담 등을 통해서 통합 인선 제안을 하고 이것도 하나의 화합을 위한 제스처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대표가 그를 위한 통합 인사 추천하고 전 이렇게 가는 것이 오히려 대통령께 더 국정 안정에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이혜원 후보자의 통합 인선이 빗발한 이유는 뭐냐면 통합 인선이라고 하면 본인의 색깔을 그대로 갖고 가서 물론 국정에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 본인의 색깔을 발현해서 국정을 약간은 견제하는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혜원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 본인이 약간 색깔을 바꿔서 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것이 이게 뭐 대통령 말씀이 배신자 이렇게 운운하는 게 아니고 국정 입장에서 보면 이런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는 재정을 운영하는 데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확장 재정을 얘기하는데 이혜원 후보자 기존에는 긴축 재정을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가가지고 확장 재정 대통령 기조에 조금 견제 역할을 하겠구나. 이런 인선의 의미를 부여했는데 그마저도 만약에 이게 변화시켰잖아요. 이혜원 후보자가. 그럼 그 통합 인사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 영수회담을 통한
야당의 인사 추천받는 게 어떠신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와대 움직임도 지켜봐야겠고요. 계속해서 여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이 2달 안에 마무리될 거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럴 때일수록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이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70년 역사에는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DNA가 다 새겨져 있습니다.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내에서 조국 혁신당의 DNA도 잘 섞이게 될 것이다. 늦어도 한 2달 이내에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초심을 잃지 않고 비전과 가치를 잃지 않고 단결하고 중심을 꽉 틀어치고 가면 어떤 일이든 헤쳐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들으셨듯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당이라는 큰 생명체 안에 조국 혁신당의 DNA가 잘 섞이게 될 거라고 했습니다. 자, 성 대변인님, 그러니까 큰 당으로 작은 당이 좀 흡수되는 그런 합당의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흡수 합당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합당의 종류에는 흡수 합당 이외에 신설 합당이 있습니다. 네. 제3지대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2개의 정당이 거기에서 모이는 아니면 그 이상의 정당들이 거기서 모이는 방식이 있는데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 결국 합당을 하려는 게 조금 더 이 진보 진영의 가치를 키우고 지방선거에서 더 큰 승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합당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을 버리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흡수 합당 쪽으로 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다만 이거에 대해서 조국혁신당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도 중요하겠죠. 지금 조국혁신당 내에서 의견 수렴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흡수 합당에 과연 동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국혁신당의 의견을 듣고 저희도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합당 과정에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선거에 이제 공천에 이미 예비 후보로 등록해서 뛰고 있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후보들도 있고요. 또 정당법에 따라서 당직자 숫자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 양당의 당직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합당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당의 합의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조국 대표는 혁신당의 DNA가 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초심과 비전, 가치를 잃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흡수되지 않겠다는 의지로 좀 비춰지거든요. 양당의 신경전이 벌어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아마 협상의 어떤 그 유리한 그 국면을 찾기 위해서 하는 얘기 같고요. 실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그 최대치의 표를 모으기 위해서 비례대표가 있기 때문에 대선 때도 마찬가지로 협력을 했잖아요. 그러다 지방선거에서는 협력의 방식이 약간 바뀐 거죠. 오히려 지방선거에서는 서로 당을 달리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합쳤다가 그 위에 또 어떻게 발현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선거공학적인 측면이 하나 있는 것이라서 다소 좀 불편해 보이고 두 번째는 초거대 여당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 국회마저 초거대 여당으로 가게 되면 필리버스터마저도 야당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정결동의권이 만약에 확보가 된다 그러면 그럼 저것이 만약에 전체적인 정치판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당 내부적으로 조국 혁신당과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본인들 내부적인 당 장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비전이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 얘기인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초거대 여당이 미치는 다소 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전히 정청래 대표의 합당 제안에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친명계 문준석 의원 실익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쯤에서 합당 논의 멈춰야 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지도부의 전망대로 2달 안에 합당 이뤄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한다면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조국혁신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도 예비 후보들이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만약에 양당이 공천 절차를 시작해버리면 사실상 합치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조정래 사무총장께서 합당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한두 달 안에, 2달 안에 빠르게 마무리해야 지방선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렇게 당내 반발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 2달 안에 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나쁜 방식은 아마 이때 당원 투표를 해버려서 뭐 찬성 55%, 뭐 반대 45%, 찬성이 많으니까 합당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께서 본인이 사과를 감수하고 의견을 먼저 제안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뭔가 반발하는 최고위원들이나 당원들의 마음을 좀 보듬고 그들을 설득하기 위한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친명계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반대 목소리가 굉장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민주당은 사실 합당 논의보다 이 내부 갈등 봉합이 먼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합당을 추진하게 되면 내부 갈등은 뭐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조국 혁신당이 들어오면 12명의 비례대표가 있잖아요.
그럼 12개의 지역구 관련돼서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된다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의 지역구 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이나 아니면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죠. 이런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당의 주도권을 친명계 입장에서 보면 새 싸움에서 밀릴 수 있는 거죠. 수혈을 받게 되니까 정청래 대표 등의 어떤 지도부의 힘이 더 세지는 것 아니냐. 이런 식의 헤게모니 싸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나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밖에 그래 어쨌든 야당이었던 조국혁신당에 만약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국정을 견제하는 부분이 약해지거든요. 예컨대 지금 특검법, 종합특검법도 조국혁신당이 약간 반대 목소리를 냈던 부분이 없잖아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조직법 이런 부분도 약간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합치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 이틀 전에 정청래 대표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는 도종환 시인의 시를 올리기도 했는데 풀이를 해보면은 반대를 극복하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된단 말이죠. 앞으로 정청래 대표의 리더십 어떤 평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반대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것은 원래 다른 이견을 포용하고 흡수하고 또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게 정치잖아요. 그런 네. 방식으로 이 합당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위기가 곧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합당에 대한 여론이 높으니 당원들의 의견이 높으니 무조건 합당을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다수결의 방식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 아마 반발이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누누이 강조했던 것처럼 지금 반대 의견이 나오는 게 이번 합당 제안에만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조금 그 반발이 나왔던 게 1인 1표제와 관련된 문제 아니면 아까 변호사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검찰개혁안과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조국혁신당이 정부가 발표한 안에 대해서 반대를 심하게 했었고 그러면서 뭔가 이 당내 지지자들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조국혁신당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가 지금 정청래 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 주말에는 이 일부 민주당 강성 당원, 그러니까 친명 지지자들이 합당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합당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설득하는 거, 이거야말로 정청래 대표의 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설득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설득할 수 있는 이 기본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오히려 국민을 설득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설득해서 왜 조국혁신당과 합당이 국가에 또는 국민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설득하는 행보를 하시는 게 그게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저거는 당내 문제를 넘어서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야당이었던 조국혁신당이 여당이 되게 되면 그만큼 국정 장악인데 이게 만약 올바른 방향으로 안 가게 되면 견제 세력이 하나 준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어야지만 지방선거에서 마이너스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우 의원의 공천 헌금 의혹으로 시작된 김경 서울시의원 수사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민주당 지도부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당시 지도부였던 민주당 현역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전 서울시의회 의장 양모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조만간 소환한다는 방침입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년 할애식. 양모 서울시의회 의장이 발언을 합니다. 서울시 의회는 106명 시의원 중에 71명의 민주당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양 전 의장은 경찰이 확보한 김경 시의원과 당시 민주당 당직자와의 2023년 통화에 등장한 인물입니다. 당시 통화에서 김 시의원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출마를 논의하며 양 전 의장이 A 의원에게 부탁한다며 돈을 잔뜩 달라고 해서 줬다고 말했습니다. A 의원은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당시 후보자 검증위에 속해 있었습니다. 경찰은 양 전 의장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압수품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환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A 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김 시 의원 측은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고 A 의원은 당시 현역 시 의원은 공천 원천 배제 대상이라 금품을 받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은 양 전 의장 측에도 입장을 묻기 위해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화제가 된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이슈 시간입니다. 강전의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공천원금 의혹을 수사 중이던 경찰이 지난 주말 김경 서울시의원 자택 등 5곳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이게 기존의 의혹 수사랑은 좀 다르게 좀 확대된 수사라고 하던데 어떤 의혹 때문에 추가 압수수색을 한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는 22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 초선이었던 김경시 의원이 지역구를 찾는 과정에서 강서구를 결정을 하면서 강선 의원이 강서구 국회의원이니까 접촉을 하면서 1억 원을 전달했다라는 의혹이 있었던 건데요. 최근에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PC에서 한 120개 정도의 녹음이 나왔는데 이 녹음 안에는 23년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김경시 의원이 준비했었던 과정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양 전 시의원이라는 사람과 접촉을 한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 양 전 시의원은 당시 공관위 쪽에서 관련이 되어 있었던 한 국회의원과 굉장히 가까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 측에 돈을 잔뜩 줬다라는 김경시 의원의 녹취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해당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민주당에서 현역 시의원들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 결정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양 전 시의장으로부터는 김경을 포함해서 이 시의원 후보들을 잘 봐달라 이런 이야기는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 전 시의장은 그런 이야기조차 한 적이 없다라고 하면서 3명의 진술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금 강 변호사가 말씀하셨듯이 이 경찰이 확보한 김경시 의원의 녹음 파일 120여 개. 여기에 보니까 현역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과 이 금품 전달을 논의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하던데 어느 정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 그 당사자는 최근에 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개혁신당의 전 최고위원 김성열 씨입니다. 네.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중진위원회 보좌관이었습니다. 김경시 의원과 통화한 내용이 일단 보도되고 있는데요. 그때 전략공천으로 결정되기 전에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뭐 비용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의 대화를 나눈 녹취록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김성열 전 최고위원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어떤 불법적인 거래도 없었다는 거고요. 또 관련해서 민주당 관계자와 또 김경시 의원 간에 특정 의원이 뭐 이 관련돼서 도움을 주기로 했다는 내용들의 녹취록이 있다는 보도인데요. 이제 실제 공천 과정에서는 이 금품 거래가 있거나 혹시 금품 거래를 통해서 공천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 이게 돈 거래로 이어졌다는 것은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아마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유력한 증거가 나올지 실제 돈 거래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김 시 의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찰이 조만간 김 시 의원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영장 청구는 충분히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2가지 사건이 있는데 처음에 22년도 지방선거를 준비를 하면서 강선 의원에게 1억을 전달했다는 것 자체는 강선 의원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돌려받았다라는 시기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게 된 새로운 의혹들, 23년도 강서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면서 본인은 그때 해당 국회의원에게 돈을 잔뜩 줬다라는 녹취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돈 같은 것은 전달한 적이 없고 이게 명확하게 짜깁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파일 같은 경우에는 김경시 의원의 PC가 아니라 그 시의회 보좌관 PC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왜 김경시 의원의 녹음 파일이 다른 보좌관의 PC에서 나온 것인지 그 경위에서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굉장히 좀 큰 사건이 되고 있고 그리고 김경시 의원이 굉장히 부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진술이 다른 상황에서는 김경시 의원도 당연히 영장 청구가 들어갈 것이고 아마도 강선 의원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영장 청구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경찰은 아직 녹취록에 언급된 여당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는 않고 있습니다. 뭐 압수수색 과정에서 물증이 나왔다면 제일 확실하겠지만 만약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러서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경찰이 좀 아마 고민이 될 겁니다. 실제 물증이 확인되지 않는 한
이 지금 김경시 의원, 양모 전 시의 부의장, 당직자라는 분, 또 김성열 전 최고위원 간의 대화만을 가지고 실제 현역 의원과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네. 당시 2023년의 10월 재보선 같은 경우에 강서구청장은 지도부 차원에서 현역 시의원의 공천 배제는 이미 결정을 했고요. 공관위 자체도 사실은 그 결정을 그대로 집행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아래에서 뭐 그런 거래를 할 수 있다는 대화가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당시 주요 현역 의원과 그런 거래로 이어졌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가 매니저에 대한 갑질과 불법 시술 논란 등으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의혹과 관련된 수사가 현재 지금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란과 관련한 박나래 씨와 전 매니저의 통화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왜 이렇게 일하셔가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좀 울지 말고. 여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만 울고. 어딘데 어디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우 못 살아 오늘 추운데. 아유 우리 바보 같은 놈.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이 한 방송사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박나래 씨의 전 매니저가 불법 의료 의혹과 관련한 추가 폭로를 내놨습니다. 이게 어떤 주장이었습니까? 일단은 박나래 씨가 23년도에 해외 촬영을 가면서 주사 이모가 동행을 했고 그때 숙소 안에서 이제 주사를 맞다가 제작진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이 이슈는 그동안에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의혹은 그 촬영이 끝나고 귀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박나래 씨가 공항 화장실에서 링거를 맞아야겠다라고 매니저에게 이야기를 했고 매니저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말렸다라고 주장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트장과 대기실에서도 반복적으로 링거 시술이 이루어졌다라는 이야기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박나래 씨가 스스로 의사인 것처럼 어떤 약이 필요한지 어느 정도 필요한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서 그대로 전달을 하면은 약이 공급되는 구조였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주사 이모의 어떠한 불법 시술에 있어서 박나래 씨가 단순히 이 시술을 받은 것을 넘어서서 말하자면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앞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주사 이모도 침묵을 깼습니다. 이 불법 의료시술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제보 내용만으로 가십거리가 됐다고 주장하면서 억울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방송사가 이제 추가적인 의혹 보도를 탐사 보도 형태로 보도를 했고요. 네. 주사 이모라고 지금 알려진 A 씨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A 씨의 배우자와 관련된 인터뷰까지 보도가 됐는데요. 일단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본인이 주사 이모로 칭해짐으로써 사실과 다른 공격을 받고 있다라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주사 이모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는 그 매개로서 이 전달 정도만 역할을 했지 실질적으로 그 주사나 그 약품을 공급하거나 했던 분은 따로 있다. 본인은 주사 이모가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찰이 확보하고 있는 증거라든가 실제 여러 가지 사진, 이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A 씨의 주장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역시 경찰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요. 본인이 억울하다면 아마 경찰에서 그 사실관계를 밝힘으로써 본인의 무고를 입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주사 이모의 남편의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이 박나래 씨가 아내를 의사인 줄 알았다고 한 건 거짓말이라면서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인 도움을 줬을 뿐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금 주사 이모의 남편이 계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이러한 의료법 행위에 있어서 관련자로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박나래 씨가 약을 요청했을 때 약을 전달한 것은 주사 이모가 아닌 주사 이모의 남편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일단은 뭐 키라든지 박나래 씨가 주사 이모가 의사인 줄 알았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사 면허가 없다는 것을 자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병원을 통해서 알게 된 게 아니라 이 남편 측의 집안이 정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사장들과 아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소개를 받았기 때문에 의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본인의 배우자 주사 이모가 그동안에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는데 본인이 보았을 때 박나래 씨가 본인과 비슷한 형태로 좀 몸이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본인의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준 것이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좀 도움을 준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링거도 몇 년 전에 본인의 집에서 딱 한 차례 놔준 것이 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해외 출장에 있어서 동행을 했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해명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사 이모 측과 연예인 측이 서로 책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 변호사님, 이 방송인 박나래 씨의 근황을 두고도 여러 얘기가 있던데 이거 앞으로 박 씨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뭐 크게 유불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대중들의 따가운 시선을 좀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우연히 그 학원에서 이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 그게 전통주 제조 이 학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의 배경에는 상당히 음주, 술과 관련이 있는데 아무리 이제 방송을 지금 할 수 없는 박나래 씨가 개인 활동은 자유의 영역이긴 합니다만 왜 하필 굳이 또 술과 관련된 곳을 다니면서 했을까? 그러니까 대중들에 비춰지는 이미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수사에 직접 유불리하는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강력 눈폭풍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면서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고 항공편이 대거 결항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극한 한파까지 찾아오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8명이 저체온 등으로 숨진 걸로 파악됐습니다. 김자민 기자입니다. 제설 차량이 쉴 새 없이 눈을 치웁니다. 의회 의사당 앞은 거대한 눈썰 매장으로 변했습니다. This is really crazy. I can barely even see. I was thinking I needed to bring some like goggles or something. 미국 남동부 지역을 먼저 강타한 초강력 눈폭풍이 현지 시간 25일 뉴욕 등 동북부 지역까지 확대됐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최소 22개 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고 미 전역에 106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학교와 관공서는 대부분 문을 닫았습니다. As we announced earlier this morning, due to extreme weather conditions, tomorrow will be a remote school day. 일요일에만 약 10,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는 등 하늘길도 꽁꽁 묶였습니다. 뉴욕주 코펜하겐은 영하 45도로 최저기온을 갈아치웠고 미 전역에서 폭설과 한파에 최소 8명이 숨졌습니다. 정부 당국은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This is certainly the coldest weather we've seen, the coldest winter storm we've seen in years. 이번 눈폭풍은 월요일 밤 미국을 빠져나갈 전망이지만 극심한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지난 주말 그린란드 하늘에서 오로라가 빛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요즘 가장 핫한 섬, 바로 덴마크의 그린란드인데요. 전 세계 기자들이 모여든 덕분에 신비로운 사진들이 외신을 통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하시죠. 그린란드의 수도 누크 하늘에서 녹색광의 오로라가 춤을 추고 있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입자들이 지구 자기장과 마찰해서 빛을 내는 현상인데요. 그린란드같이 극지방에 가까울수록 쉽게 관측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입자가 부딪히는 대기 중의 성분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다양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정말 신비롭게 느껴지는 광경인데요. 주로 오로라가 극지방에서 보였는데 최근에는 서유럽에서도 관측이 된다고요? 네, 지난주 독일과 벨기에, 프랑스 등에서도 선명한 오로라가 포착됐는데요. 강력한 지구 자기장 폭풍 때문이었습니다. 태양의 활동 주기가 활발해지면서 오로라가 중위도까지 내려온 겁니다. 이 장면은 지구 밖 우주정거장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사진을 찍은 러시아 우주 비행사는 오로라 속을 둥둥 떠다니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오로라 때문에 그린란드를 탐낸다는 농담이 있던데 나올 만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1월의 마지막 주에도 강추위는 계속됩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0도 안팎,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지속되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기온 보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이 영하 7.7도, 춘천은 영하 12.1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0도, 대전과 전주 2도, 대구 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대기는 날로 메마릅니다. 건조특보는 동쪽 지역과 더불어 일부 수도권까지 확대됐는데요. 바람도 강하게 불어서 불씨가 쉽게 번질 수 있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부터 충남 서해안과 제주에는 눈이나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에는 최대 5cm, 호남에는 최대 3cm의 눈이 내리겠고요. 빙판길과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는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긴 추위가 물러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24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